이 우크라이나 내전 문제라기보다는 뭐 미국을 포함한 나토가 되겠죠. 그렇죠. 간의 전략 게임이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막 서두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돈바스 지역은 반군들이 통제하는 곳이라는 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현상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주 러시아 공사를 지내신 유라시아 전략연구소 박병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이런 이슈로 뭐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세계 경제를 더 어렵게 해주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원자재 가격이 자꾸 상승하니까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 경제에 아주 내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고요. 일단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 진입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네, 푸틴이 명령을 했죠. 네. 일단 이것을 침공의 바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서막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닌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돈바스 지역 제가 좀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에 노란 큰 부분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고 네. 돈바스 지역이 여기 이제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한 여기쯤 됩니다. 키예프 네. 수도인 키예프에서 소위 그 마이단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시 그 친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이제 뭐 좋게 표현하면 시민봉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새로 수립된 그 친서방 정권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이제 차별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개시하니까 특히 이 동부 지역이 대부분 그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제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거의 만 8년째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동남부 지역. 좋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그러니까 두 개 주를 합해서 부를 때 돈바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사실은 반군들이 8년째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어저께 새벽인가요? 이제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 군이 여기에 이 지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교전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돈바스 우크라이나하고 네. 이 러시아하고의 갈등 네. 이것이 이 돈바스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이 네. 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당연히 자기네가 우크라이나 정부군 입장에서는 반군인데 그 반군을 지원해주는 러시아하고의 문제이냐 이게 갈등이 시작이 된 게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이유가 있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국내 언론들의 보도 경향을 보면은 이제 서방 그 중에서도 이제 영미 언론의 보도를 그 따라서 이제 그대로 베끼다시피 보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게 뭐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내전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미국, 뭐 미국을 포함한 나토가 되겠죠. 그렇죠. 간의 그 어떤 전략 게임이다, 뭐 그레이트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그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소련 붕괴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왼쪽에 이게 짙은 색, 네. 여기 독일까지 포함해서요. 여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터키 요렇게만 그 나토 회원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소련 붕괴 후 약 10여 년간 러시아가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말하자면 이제 대외적으로 그 허약함을 많이 보였고 그 가운데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원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엷은 이 파란색 이게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 나토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발트 3국, 폴란드, 여기 체코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여기 루마니아, 불가리아.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독일이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서독하고 동독. 네. 그 동서독이 통일 단계에 있었을 때 이게 91년도일 겁니다. 그 2+4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서독과 이 주요 강대국들 러시아를 포함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죠.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실상의 언지를 주었어요. 소비에트 연방하고 소련하고. 네네네. 그런데 그러한 그게 문서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러시아가 약체를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나토의 확대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많이 보여왔는데 미국이 계속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러시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기 위가 벨라루스.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하고 나토가 딱 그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모스크바가 한 요 정도쯤 돼요. 가깝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토군이 러시아의 코앞에 그리고 러시아의 핵심부인 모스크바를 비롯한 이 지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반발을 했는데 계속 미국이 무시를 하던 차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막 서두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입하면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 예.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점령을 한다면 이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러시아는 왜 나토가 이렇게 동쪽으로 확대되는 걸 반대했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러시아와 이 나토 진영 간에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다 이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부터 이 우랄 산맥 이쪽 있는데 여기까지 산이 거의 없어요. 한 번 밀리면 그냥 끝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는 쉬우나 방어하기는 어려운 형태예요. 이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 18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침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형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나치 독일군이
이 러시아를 또 유린을 했죠. 그것도 지형 때문이었어요.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면 네, 그대로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 뭐 장애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충 규제를 항상 만들려고 하는데 만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한다. 그럼 역설적으로 완충 규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완충지대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네들의 그 논리에 또 주장에도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좀 뭐 점잖게 얘기하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와 이 서방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 돈바스 사태는 또 사실은 엄격히 말하자면 구분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돈바스는 원래 그 뭐죠 반러시아 그러니까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네. 그때 이후로 계속 있어왔던 문제인 것으로 봐야 되고 네, 네. 지금 이번에 갈등이 커지게 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경계하는 네. 뭐 러시아의 어떤 대응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네, 네, 네. 근데 나토, 미국의 입장, 서방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러시아의 이런 반발을 삼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진전 사항을 이렇게 주시를 해보니까 미국을 포함한 이제 나토 동맹국들의 입장은 그렇게 일치되지도 않고 미국 자신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파병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미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면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도록 무기, 뭐 특히 뭐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탱크가 밀고 들어올 테니까 그 대전차 미사일을 많이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싸우는 일은 없고 무기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영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헝가리 같은 나라는 뭐 이 크로아티아도 그렇고요. 그 나토군의 추가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나토군을 그 근처 접경적으로 보내는 거. 예, 지금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트 여기도 군대가 있고요. 이 폴란드, 이 루마니아에도 군대가 있고 이쪽 헝가리에도 있습니다. 네. 물론 독일에는 옛날부터 있었고 여기에 이제 병력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그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한 어정쩡한 태도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병력을 파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그 지도층 대통령은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대요. 그 정치로.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자체도 지금 러시아 친러파 반러파 이렇게 좀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지도층의 어떤 그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이제 뉴스에서 본 상황인데. 예,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그동안에 무슨 뭐 오렌지 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시민혁명이 한 2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상당히 고양된 것 같이 외부 세계에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역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이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부패 정도가 전혀 완화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제 어느 이게 한국 TV가 아니고요. 외국 TV를 보다 보니까 미국 상원 의원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우리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현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이 다 그 지도자들 호주머니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또는 러시아계로 분류할 수 있는 주민 수가 약 30%에 이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 단합도 안 되고 그 러시아 지도층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나라 그 TV 방송에는 이제 가끔 이제 이게 현장을 비춰주면서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러시아 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면 나도 뭐 내가 지금 군인은 아니지만 나도 총을 들고 나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많이 보여줘요. 그거 뭐 외국 기자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뭐 싸울 생각이 없고 도망가겠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부유층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그 공무원들조차 다 도망을 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 2월 16일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한 러시아군이 침략할 거다, 쳐들어올 거다. 그날을 이제 단합의 날로 이제 제정을 하고 제발 좀 도망간 사람들 돌아오라고 호소를 할 지경이에요. 네. 지금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전에서도 경험했죠. 미국이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강력한 자력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건 말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완충지대로 나토 입장에서도 그냥 우크라이나 이대로 놔두고 아니 그냥 너네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나토로 가입하겠다라는 걸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포함한 나토에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사실상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비춰주십시오. 지금 저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나토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러시아는 사실 나토에 포위되어 있는 거나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전략 무기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서로 약속을 해달라. 무슨 얘기냐. 나토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전략 무기를 철수하겠다. 동유럽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그 병력들도 철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의 그러한 약속을 순순히 들어주기가 어렵죠. 물론 체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민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동맹을 이제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이런 무력 시위를 기화로 유럽 내 특히 나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군기 잡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러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넉넉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되겠느냐. 이런 그걸 하면서 단도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역사상으로 어느 나라 전쟁 침략을 할 때 계속 그 상대방에서 뭐 이번에 침략한다, 내일 침략한다, 모레 침략한다, 이번 주 말에다, 한 달 뒤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거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슈는 그냥 우크라이나가 단지 그래 나토 가입 안 할게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와 함께 옵션으로 묶여 있는 게 지금 국경지대 폴란드서부터 있는 요쪽에 나토 전략 무기까지 철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번엔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뭐 미국의 경우 예전에 보면
그 쿠바에 네. 핵무기 뭐 코밑에다가 근처에다가 핵무기 설치한다 해가지고 그때 그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쿠바 해협 봉쇄하고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미국의 입장 같은 어떤 그 러시아도 그런 턱 밑에 그런 거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비교하면서 봐도.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서로 원하는 것을 못 들어줬을 때 그럼 과연 전쟁이 날 것이냐. 즉 1번 러시아군이 뭐 세상의 어떤 예상을 깨고 그냥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 예전에 크림반도 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혹은 벌어졌을 때 그럼 미국이 말은 참전 안 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참전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크림반도 때도 말싸움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승으로.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사회자께서 이제 그 가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수도인 키예프를 향해서 이제 쳐들어간다. 그래서 뭐 게임은 뭐 그 보나마나 하죠. 우크라이나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건 저도 미지수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과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얻는 게 뭐냐 이거죠. 오히려 나토군의 이제 소위 그 러시아와의 경계를 따라가지고 이 지역에 병력 배치만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들이 배치될 텐데 그럼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자원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고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 이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러시아의 위상, 입지는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뭐 속내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크림반도 때도 그때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거쳐가지고 크림반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수순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돈바스 지역을 승인을 하고 지금 뭐 러시아군을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여보낸다고 그러는데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욕심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크림반도의 경우와 비슷하게. 저도 그걸 좀 걱정하고 있어요. 참 러시아가 소탐 대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돈바스 지역을 그냥 키예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돈바스 지역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 걸로 하자. 요 결정만 내려도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어떤 그런 확전. 그건 또 별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 돈바스 지역을 이게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 마찬가지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죠. 더군다나 근데 이 지역을 러시아가 이 점령 지역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써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다 엉망이 돼 있는데. 복구 비용. 네네.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는 뭐 얻는 것도 없이 그 욕만 얻어먹고 국제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뭐 마음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만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 비슷하게 뭐 좀 쉽게 말로 먹겠다 하는 생각은 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완충지대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어쨌든 러시아라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라고 봤을 때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나토하고. 그럼 뭐
뭐 그러니까 별다른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전부가 아니라 돈바스 지역만 이제 점령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돈바스 지역만.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은 어떻게 악화될지 모른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 그 내전 종식을 위해 가지고 소위 이제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자가 이제 협의를 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민스크 협약 1, 2라는 게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진입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파기한 것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나마 독일, 프랑스는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 두 나라마저도 그 미국과 같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뭐 돈바스를 먹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든 이게 전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 원했던 그 나토의 전략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경지대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가 될 테니 네네.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협박이다. 네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감안해야 되는 게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그런 돈바스가 됐든 뭐 그렇게 그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제 봉쇄란 말이죠. 네네. 이것이 일단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이제 최근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 승인과 러시아군 진입 결정 직후에 나온 그 미국 및 영국 몇몇 나라의 제재를 보면은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한 미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 그리고 푸틴 내지는 푸틴의 측근들에 대한 그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한다. 그리고 독일이 소위 그 노르드 스트림 2 가도 그러니까 승인을 고려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은 미국 및 서방의 입장에서도 최근 푸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소위 그들이 이게 서방에서 계속 거의 매일 떠들어왔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거라고 유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그 미국 및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카드를 계속 흔들었어요. 다 보여줬어요. 러시아 너희들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이런 제재 카드가 기다리고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으로부터 퇴출시킨다. 달러 결제망. 예,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돈바스 진입 결정을 소위 그들이 말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봤다면 그렇게 흔들었던 제재를 바로 취해야 되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묘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바스 지역은 애시당초 뭐 이미 8년간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반군들이 통제하는 곳이라는 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현상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 봉쇄 조치 이것이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가는 건 확실한 건가요? 지금 나온 현재 뭐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푸틴이 저 경제 제재 봉쇄 조치가 취해지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억제할 정도로 위력이 있겠느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선 뭐 그 러시아 기업들이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외국과의 금융 거래가 사실상 뭐 차단이 되는 거니까 그에 따른 뭐 교육 투자가 이제 큰 차질을 빚는 거는 뭐 뻔한 얘기고 그 엄청난 부담을 그 타격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내전 당시에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제재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이제 제재에 대한 내성이 이미 생긴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번에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무력 시위를 하면 서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죠. 우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외환 보유고죠. 뭐 이 러시아가 어떤 그 필요한 물자를 외국으로 들어오려면 뭐 루블화 결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달러화나 유로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달러화 유로화를 비축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최근 정확한 수치는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한 6,500억 불 정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비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중에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수출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비해서는 이 중국하고 이미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에다 팔기로. 만약 유럽이 수입을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러시아는 서방, 그러니까 유럽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도 팔고 있었는데 그동안 중국은 자기네들한테 가스 공급을 오히려 늘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되면 너희들 지난번에 더 많이 공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방이 아주 혹독한 제재를 하더라도 러시아의 그 맷집으로 봤을 때 견디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참고로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2차 대전 당시에 그 막강한 독일군들이 그 러시아 땅을 뭐 순식간에 유린을 하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제 러시아의 제2의 도시죠. 그 도시를 한 1년 넘게 봉쇄를 했는데도 러시아 사람들이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맷집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타격을 안 입을 거다. 당연히 입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러시아는 버틸 것이다.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예. 근데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그거는 이제 서방이 판단할 문제죠. 근데 서방이 그렇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분리독립 승인 그리고 러시아군 진입 결정 요것을 그런 제재를 내릴 만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냐. 안 한 거 보니까 그렇게 흔들어댔던 제재 카드를 아직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그 러시아 네. 푸틴의 입장에서는 네. 우크라이나 침공, 그러니까 그런 제재가 취해질 만한 액션, 네. 침공이 됐든 네.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 현재까지는 무리할 만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푸틴 대통령의 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일단 이 모든 결정권을 푸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맞는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 푸틴의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전략가인 것도 같고 되게 뭔가 뛰어난 어떤 뭐 KGB 출신이라고 하니까 네, 뭔가 전략 공작 뭐 이런 거 엄청 뛰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 독재자들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통치하는 독재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잖아요. 주변도 다
뭐 충성 예스맨들로 바뀌고 그냥 무한 예전에 그 이라크 그 대통령 누구죠? 갑자기 후세인도 현실 감각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좀 그 사회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 그 러시아 그 권력 엘리트들의 내부에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회자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러시아 권력층 내부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큰 그림으로만 보면 지금 푸틴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돼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끌려다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그럼 러시아가 무한정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 지금 뭐 15만, 17만 또는 뭐 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기동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이거 무한정 이거 이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푸틴의 입장에서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지금 현재로만 보면 푸틴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출구 전략을 강구해야 될 단계에 이미 오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으나 푸틴의 이러한 어떤 성향, 개인적 성향 때문에 오판 혹은 그 뭐라 그럴까요? 오판에 의해서 뭔가 뭐 자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걸 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네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코미디라고 좀 라는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그 바람을 잡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오늘이다, 뭐 4월 뒤다, 심지어는 뭐 2월 16일 뭐 새벽 2시인가 3시인가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건 좀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 그 경고를 날려서 너희들 그런 그야말로 경고망동하지 마라. 우크라이나 침략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내일 들어올 것이 모레 들어올 것이 모레 글피 새벽 2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글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국내 정치용 미국도 그렇고요. 바이든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바이든 지지율이 바닥이에요. 예. 그 뭐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잖아요. 서방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내부 정치적 이유로 결속을 위한 외부의 적을 그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긴장 관계를 끌고 가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긴 하죠, 요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좀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한국의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은 이제 서방 언론은 맨날 복창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허물이나 뭐 자기 잘못한 걸 얘기보다는 남의 허물만 들춰내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내 정치뿐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는 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권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자께서 이미 벌써 간파를 하셨는데 그런 그 외부적인 이런 갈등을 스스로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뭐 시간을 더 주시면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참으로 제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방은 미국도 그렇지만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희생해서라도 파병.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막아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쯤에서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눈치 없는 우크라이나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안절부절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철을 해야 하고 나토 가입 이런 걸 의사를 철회하고 러시아와 같이 좀 다시 그 긴장 관계를 해소한다는 게 좀 지금의 지도층 입장에서는 좀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몰고 왔는데, 근데 아마 우크라이나 지도자들도 정말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국, 미국에서 막 이제 바람을 잡으니까 거꾸로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그 100% 확실한 증거를 좀 대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러시아 일부 부유층이나 고위 공무원이 막 도망가죠. 그리고 러시아 내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다 철수하니까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외국 항공사들이 취항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전 8년 동안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경제가 많이 피폐해졌어요. 이제 더 악화될 텐데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살 길이 아니라 우선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의 그런 침공 위협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빨리 경제를 되살려야 된다. 되살리려면 나라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나라 기업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미사일이나 포탄 얻어맞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힘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없는 나라의 운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진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유럽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여기와 러시아 이쪽의 이야기만 나오지 우크라이나가 뭘 주도적으로 자기 문제인데 끌려다니는 느낌. 과거 우리 역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과연 현명한가 이런 제목으로 언론에 기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보니까 미국, 러시아 얘기만 하길래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출구 전략이랄까 이런 것이 결국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됐든 아니면 양쪽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는 얘네가 우리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 그 대신 그렇게 일방적으로서는 안 되죠. 러시아는 동시에 러시아를 침략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문서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바스 지역을 크림반도 같이 점령하겠다, 편입하겠다, 합병하겠다 하는 생각은 러시아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화해를 통해서 그러한 이 타협안을 이끌어내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감정도 설사 그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산다 하더라도 돈바스 지역이 과연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땅 뺏어왔다고 러시아 국내적으로 푸틴의 인기가 다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잠시입니다. 그래서 좀 원만한 타협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 전 세계 특히 금융 투자와 관련된 분들이 아마 제일 바라는 일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제일 걸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들이었으면은 이게 말씀하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건 전쟁 안 나 100%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수가
이 독재자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자기 확신, 오만, 예, 이런 것들이 푸틴이 과연 그러한 영향력에서 얼만큼 자유로운가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예,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뭐 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음에 좀 더 일이 진전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